채권 보다 보니까 그때 신용평가 등급 있잖아요. 아까 네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채권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AAA 이런 식으로 되어 예. 있던데 이거 어떻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미 씨가 본 AAA 등급은 국채 등급 보신 거예요. 제가 네. 국채만 봤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안전한 등급이 AAA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채 등급이고요. 크게 말씀드리면요. AAA 요게 이제 제일 좋은 등급이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AA. 그렇죠. AA, 그 다음에 싱글 A, 그 다음은 트리플 B, 더블 B, 싱글 B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조금 더 세분화하면 예를 들면 트리플 B라고 하면요. 트리플 B 중에서도 좀 좋은 거. 왜 학점도 우리 뭐가 있어요?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BBB 플러스가 BBB 중에선 좋은 등급이고요. 그 다음 BBB, 그 다음은 BBB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기면 됩니다. 그런데 쌤 씨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이 쫙 나와 있는 19개, 20개 되는 신용 등급을 칼같이 나누는 기준선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준선 위는 뭐 우량 채권 또는 투자 적격 채권 또는 뭐 투자 등급 채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바로 밑부터는 즉 투기 등급 또는 투자 비적격 등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칼 같은 구분선이 누구와 누구 사이냐? BBB 마이너스와 BB 플러스 요 사이입니다. A랑 B가 아니라 BBB랑 네네. BB 사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BBB를 받아도 투자 등급입니다. 그런데 B가 두 개만 있으면은 이거는 투기 등급이니까 요 차이가 좀 크긴 커요. 그러면 네. 이게 학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하셨는데 네네. 제일 낮은 건 F예요? 뭐 C 등급, D 등급도 있고요. 뭐 그 밑에 E 등급도 있긴 하지만 사실 개인들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등급이 C 등급, D 등급이에요. 우리가 C 등급, D 등급 투자하고 나는 고수익을 거둘게요.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C 등급, D 등급 채권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 좀 위험하면 이제 수익을 많이 얻을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이. 그 정도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더블 B, 싱글 B 정도의 이제 채권을 투자하시면 그럴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더블 B 같은 채권에 직접 내가 투자했다 그 회사 망하면 정말 돈이 하나도 못 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글 B나 더블 B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는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가 있어요. 아우 그건 또 하이일드 높은 수익을 주는 채권이다라는 뜻인데 높은 수익을 준다는 얘기 안에 숨겨져 있는 얘기는 뭐냐면 높은 위험이다. 그 높은 위험이란 게 결국은 BB 등급 아래. 그래서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는 그런 여러 가지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니까 혹시라도 그 중에 한 회사 정도가 뭐 부도가 나거나 하더라도 일부 손실만 받으면 되니까 그 한 회사 딱 찍어가지고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런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를 통해서 하시기를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걸 펀드로 또 그렇죠. 만들어 놓고. 근데 이거 채권 투자하려고 보니까 이자가 또 중요한데 그럼요. 이 이자를 매월 주는 것도 있고 그냥 이제 만기 때 한 번에 몰아서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똑같은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주는 게 있고 매월 예를 들면 뭐 6% 이자를 주는데 매월 0.5%씩 나눠서 12번 주는 게 좋을까요? 연말에 6%한 번만 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12번 나눠서 주는 게 더 좋죠. 왜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받은 0.5%를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도 있죠. 그렇게까지는 그렇죠? 아직 그리고 진짜. 혹시나 모를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도 미리 받아놓은 거는 안 뺏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뭐 조삼모사예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눠서 주던가 한꺼번에 주던가 하기 때문에 나는 매월 좀 돈이 필요해. 예를 들면 은퇴자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매월 이자 나오면 좋지. 생활비로.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어차피 이거
이자 받아도 다시 재투자할 거야. 귀찮아. 이런 분들은 한꺼번에 주는 게 더 좋죠. 저는요. 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24년 6월에 처음으로 나오는 개인 투자용 국채가 있어요. 네. 이것도 얘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게 이자를 보통 국고채는 1년에 2번 이자를 지급하거든요. 네. 근데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쌓아둬요. 그래서 10년짜리는 10년 만기 시점에, 20년짜리는 20년 만기 시점에 복리로 계속 이자를 붙여서 그거를 한꺼번에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 받아서 써서 없애거나 또는 잘못 투자하거나 이럴 가능성을 아예 막고 복리로 쫙 불려서 주기 때문에 요걸 선호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매월 받아서 나 이거 쓸 돈 있는데 하는 분들은 되게 안 좋죠, 그게.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쓸 돈이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해 보시면은 금방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매월 이자를 주는 것도 있고 뭐 만기 때 주는 데도 있지만 네. 만기에 주는 이자가 더 많은 게 좀 일반적인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이자를 받아서 다시 재투자하는 재투자 수익률까지 보통 감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미리 받을수록 이자율은 조금이라도 낮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만기 전에 네. 이 채권을 팔게 되면 네네. 네, 해지하게 되면 네. 좀 손해가 있는 걸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이자 받기 하루 전에 채권을 팔게 돼요.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는 사람한테 야, 나 하루 있으면 이자 받을 건데 이거 다 포기하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돈 좀 더 줘. 그렇죠. 그걸 다 계산을 해서 거래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채권은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제 매매 가격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1월 달하고 7월 달에 이자를 받는데 나는 4월에 매매를 한다. 그럼 난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미수 이자를 다 계산을 해서 채권 매매 가격이 나오니까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은 아주 공평한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네네. 제가 이 채권을 사보려고 이제 증권사 앱에 들어가 봤는데 박수.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꼭 알아두셔야 될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증권사 앱에 들어가면요. 채권을 거래하는 방법, 채권을 거래하는 뭐 장소 또는 그 메뉴가 반드시 2개가 있을 겁니다. 뭐죠? 너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할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고 팔래? 네. 한국거래소 시장에 나와 있는 채권을 사고 파는 걸 무슨 거래라고 한다고요? 장내 거래. 그래서 장내 거래 메뉴가 있고요. 네. 당신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한번 볼게 하는 장외 거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장외 거래 없다. 그럼 장내 거래도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장내 거래소에 없다. 그러면 장외 메뉴에도 한번 꼭 찾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특히 이제 좀 대형 증권사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어디가 더 다양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증권사. 예, 맞아요. 장외에 좀 더 많은 채권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예. 그래도 이제 2군데 꼭 같이 다 점검을 해보세요. 네. 근데 왠지 그런 증권사에서 사면은 막 수수료만 떼가고 네. 한국거래소에서 해야지 막 진짜 갖고 막 이런데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장외 거래에서 조금, 왜냐면 증권회사도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그쵸. 이런 거죠. 똑같은 채권을 팔더라도 증권회사 장외 거래를 통해서는 조금 비싸게 사야 돼요. 그리고 팔 때도 조금 싸게 팔아야 돼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아무 누구에게도 마진을 주고 싶지 않다. 네,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개인 투자용 국채 있죠. 요거는 정부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마진을 전혀 남기지 못하는 구조로 액면 그대로 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판매 창구가 한 회사밖에 없거든요. 미래세 증권.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수수료를 1원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싫다 하시면은 개인 투자용 국채에 투자하시면 마진 없이 국채를 사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나온 그 개인 투자형 채권이 네. 저 같은 정말 초보자들은 네. 어떻게 보면 네.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개인 투자자들이 평소에는 국채 투자, 채권 투자를 안 해보셨을 텐데, 아, 국채란 게 어떤 거고, 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공부할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채권이긴 한데 단점도 하나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뭐냐면 일반적인 채권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중간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팔 수 있다. 팔 수 있다. 근데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안타깝게도 중간에 매매가 불가능해요. 아예 안 돼요? 매매는 아예 안 되고요. 국가에다가 나 이거 이제 안 할래. 그냥 내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환매. 아예 국가에다가 내 돈 내놔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파는 매매가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 얘기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합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값은 올라간다. 그럼 채권값이 올랐을 때 나는 이걸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적금이라 생각하고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 근데 만기는 10년 또는 20년. 예. 예. 국채는 그렇고 얘기해 주실 때 미국 채권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네. 해외 채권 살 때도 특별히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해외 채권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입니다. 환율. 제가 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국 국채 말고 브라질 국채라고 있어요.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1991년에 우리나라하고 브라질하고 국제 조세 협약을 맺어서 이자 소득세를 서로 받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브라질 국채를 산 한국 사람들은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요. 너무 좋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그 통화가 뭐냐면은 헤알화예요. 네, 이 헤알화 가치가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어요. 한 690원까지 갔던 헤알화가 한 260원 정도까지. 그래서 이자 10% 받으면 뭐해요?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손해를 봤죠. 네네네. 그래서 해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다? 환율이다. 예.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금 얘기 잠깐 나와서 그런데 네. 이 채권에 세금이 매겨지는 거죠? 네. 자, 요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세비 씨도 세금 내는 거 좋아요, 싫어요? 내야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처음이었어요. 내야죠. 네. 멋집니다. 예. 네. 다들 세금 싫어하시는데요. 일단 채권에서 내야 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게 뭐죠? 이자. 이자니까 무슨 세금? 이자 소득세. 이자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5.4%예요. 요거를 띄고 줘요. 우리 왜 예금에도 영수증을 줄 때 이만큼 세금 띄었습니다 하고 아예 띄고 주는 거 이제 원천 징수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15.4%를 띄고 주고요. 그 다음에 뭐 금리가 하락하든 이렇게 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서 내가 채권을 비싸게 팔아서 얻는 차익을 매매 차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매매 차익이 세금이 없어요. 최고죠. 네. 예. 그래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매매 차익 비과세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미래 일이긴 한데요. 2025년부터 만약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작이 되면 채권 매매 차익에 지금까지 매기지 않던 세금을 새로 매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은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채권은 다시 한번 이자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 낸다? 이자소득세.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2024년 현재 세금은 없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채권 거래가 좀 되게 활발하겠네요. 맞아요. 네, 채권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채권 값이 싸다 비싸다. 싸다. 네, 왜? 금리가 높아서.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채권 값은 특히 무슨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국도 미국도 금리가 높다. 한국도 미국도 채권 값이 싸다. 그러면
앞으로 채권 값이 오를 거를 예상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한다면 만기를 긴 걸 사야 될까요? 짧은 걸 사야 될까요? 긴 거요. 딩동댕. 네. 그리고 이제 네. 채권을 보니까 펀드로도 살 수가 있잖아요. 아, 아까 네. 이제 뭐 몇 등급들을 또 모아놓고 네. 그걸 이제 펀드로 해놓은 그런 네. 상품도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딱 그겁니다. 지금 세미 씨가 처음 채권 투자하려고 하니까 뭔가 낯설고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는데 이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너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떨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 나는 채권을 보통 한 개나 두 개밖에 살 돈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1000명이 모여서 몇 수십 개, 수백 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채권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전문가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매월 한 50만 원씩 나는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50만 원씩 채권을 매번 사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매월 50만 원씩 적금처럼 펀드는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이 채권형 펀드의 장점입니다. 오, 장점만 들으면은 네. 이거 왜 안 하지 싶은데 그럼 단점도 있는 거예요? 주의할 점도. 자,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직접 채권을 사서 채권 가격이 올라서 팔면 세금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펀드에서 채권 매매 차익을 거두면 세금을 내요. 그건 또 왜 그래요? 법이 그래요. 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나는 확신을 갖고 채권 매매 차익을 거두겠다 하시는 분은 국채, 장기채를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나는 세금 내더라도 편하게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채권형 펀드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둘 다 네. 하면은 둘 다 나눠서 하셔도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요거는 내가 직접 하고 뭐 해외 채권은 내가 잘 모르니까 펀드로 하고 라든지 국채는 내가 하고 그 투기 등급 이런 뭐 하이힐드는 펀드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겠는데요. Very good. 오, 그렇구나. 이렇게 채권형 펀드에 투자할 때도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채권형 ETF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뭐예요? 네, ETF 혹시 아시는 표정이 아니신데 아니, 저 우리나라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처럼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ETF는 펀드입니까? 주식입니까? 펀드요. 그렇죠. 펀드인데 주식처럼 주식시장에 상장해 나서 사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채권형 ETF도 채권형 펀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장점은 내가 특히 해외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 내가 나 이거 돈 필요해 지금 환매할래 그러면 열흘, 2주일씩 걸려서 돈이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ETF는 주식과 같으니까 바로 다음 영업일에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유동성을 확보하기에 좋고 내가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지 거의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투명성이 확보돼 있고 이런 점들이 좀 좋습니다. 또 좋은 게 있으면 또 하나 좋은 점은 사실 내가 사고 싶은 채권을 딱 사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국채 중에 굉장히 긴 국채를 난 사고 싶다. 그러면은 솔직히 50년채는 뭐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러면 몇 년채를 사고 싶어요? 30년채.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30년채 찾기가 어려워요. 물량이 없어요. 즉 내놓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펀드에는 30년짜리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펀드를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물량 확보 측면에서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ETF가 굉장히 매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형 ETF 중에서도 매달 또 이자를 주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네, 요새 그게 좀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예. 월 지급식 ETF라고 표현하죠. 근데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요. 월 지급을 하려면 보통 한 4가지 전략을 써요. 채권에 투자하거나 또는 리츠 부동산 투자, 그 리츠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커버드 콜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이제 4가지 전략을 쓰는데 이제 채권이 월 지급하기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이에요. 왜냐? 채권에 투자하는데 이자가 1월에 나오는 채권 하나 사놓고요.
2월에 이자가 나오는 채권, 3월에 이자 나오는 채권 이런 식으로 쫙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매월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주면 되죠. 아니면 채권의 만기를 1월 달에 만기되는 거, 2월에 만기되는 거, 3월에 만기되는 거 쫙 해서 1월 만기되는 거는 또 내년 1월 거를 다시 사고 이렇게 하면서 매월 지급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월 지급식 채권형 펀드나 월 지급식 채권형 ETF가 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 똑같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월 지급식 ETF. 또 재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렇죠. 또는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써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월 지급식 ETF보다는 네,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월 지급식 ETF가 좀 더 많아요. 그게 좀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찾아서 내가 이건 뭐에 투자하고 있지, 뭐에 투자하고 있지 이렇게 보시다 보면 대부분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월 지급식 채권형 ETF가 눈에 더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네, 여기서도 약간 미국 채권이 좀 더 네, 시장이 좀 크니까요. 네, 시장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네. 고를 것도 많고 네, 좋은 것도 많은 것 같네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금, 달러, 채권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걸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채권 하나만 두고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더 쉬웠고 진짜 이번에는 사볼 용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뭐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채권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와주신 조재영 부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